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 공룡 여당의 향후 전국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권력의 오만을 경계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당선자는 속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과 윤건영의 속내가 무엇인지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예.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난 극복이, 코로나 극복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뭐 여권의 실세로 이번에 처음 당선된 이제 초선이지만 힘으로는 뭐 누구 못지않게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김어준 그 유명한, 이상한 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 두 분과는 딴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이제 뭐 TBS 교통방송, 사실 교통방송은 이게 공영방송인데요. 뭐 김어준 뭐 이런 사람이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아니면 편파방송 아니면? 완전 여권이 막 이상하게 지지하고 유리하게 이게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질문도 좀 이상하게 질문했습니다. 협치를 보수 야당이 꺼냈는데, 한마디로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 윤건영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협치를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건영 당선자가 지금은 뭐 재난지원금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여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몇몇 또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미통당 설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모든 개혁 과제 우리가 끌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뭐 속도전을 펴자, 그러니까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건영이는 협치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180석을 만들어진 이유는 속도감 있게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방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윤건영 당선자를 비롯한 이제 일부 그 청와대 출신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 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어떤 정치적인 책임감, 의무감이 있는 거죠. 예. 그 반면에 이해찬 당 대표라든지, 그다음 이낙연 뭐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련한 원로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경험이 네. 아주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조급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좀 노련하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목표는 차기 정권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예, 목표의 방향이 조금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선택해준 180석 거대 의석을 해석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결국은 문재인 마지막 2년 동안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뭐 갈등과 대립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이해찬, 이낙연 이 두 분은 2004년, 그러니까 17대 총선이죠. 예. 소위 탄핵 이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는 열린 우리당이죠. 그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때를 잊어버리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2004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탄핵 바람을 이제 읊고, 소위 말하는 탄도리들이 엄청나게 당선이 됐어요. 많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52명 중에 152석을 또 차지했지 않습니까? 108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좌측 못 오르면서 108 번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국가보안법 폐지, 예. 또 사학법 개정, 이런 언론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것들을 막 아무런 준비 대안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년 후에 받았죠.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대선에서 참패하게 되는, 그래서 열린우리당 이름도 진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180석 준 거는 정말로 이 코로나 국난 위기 극복을 제대로 잘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싸움하지는 않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달라라고 이 겸손하게 해석하는 게 저는 바람직스러운데 또 윤건영 당선자를 비롯한 그 일부 청와대 출신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지금 뭐 자기들 말로 하면 개혁인데 이게 악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 제안했던 개헌, 헌법 개정 문제 반드시 또 들고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언론 개혁 또 들고 나올 거고요. 예. 검찰 개혁은 뭐 말할 검찰 것도 개혁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도입해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제뿐만 아니라 종부세 과격한 인상 또 추진할 거고요. 기업의 법인세 높일 거고요. 기업의 경제 활동 높일 거고요. 기업 내에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많습니다. 예. 그 사내 유보금을 전부 다 공적으로 풀어서 쓰자,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하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게 되면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표를 찍어줬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저항에 부딪히고 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윤건영을 비롯한 이번에 청와대 출신만도 18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미 86그룹을 비롯해서 친문 세력들이 뭐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사람들 생각도 아무래도 윤건영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022년 3월이거든요. 3월 9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솔직하니까 이번에 코로나 덕에 이렇게 압승을 거뒀습니다만은, 물론 뭐 통합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난 3년 또 앞으로 2년간에 과연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라 그럴까? 성과. 국민들은 지금 성과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지금 실업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경제 코로나, 정말 경제가 완전 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위기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그러다가 우리 지지세를 제대로 못 모으면 성과도 못 냈다 하면은 2022년에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위기감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해찬 뭐 대표, 이낙연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정치해오면서 이렇게 정치의 변화, 또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노련하지 않습니까? 노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뭐 의원들, 젊은 당선자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막 소위 말해서 그 분위기, 자기 기분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초선 때는 천하를 다 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결국은 성급함, 미숙함, 조급함이 사실은 국가 개혁, 국가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좀 실무 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청와대 출신들 이번에 당선자가 아까 말씀하신 18명 정도 되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개혁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에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계속해서 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정책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탈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업 법인세나 기업 규제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공개념 도입이 아니라
이거를 자유로 많이 풀어줘야지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야말로 개혁이지. 뭐 예를 들자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국민들에게 큰 혜택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네. 개혁도 아니고 예. 오히려 자기들이 장악이죠. 계획이. 예, 말은 언론의 계획이고. 예, 재갈을 물리는 거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무력화시키면서 공수처 도입해서 권력의 신여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말씀하신 개악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해찬, 이낙연 두 사람이 뭐 중진들이 표정 관리 차원에서 협치 뭐 이런 얘기를 내세우는 것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6월 원국회가 구성이 되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은 저는 본색이 나오리라고 봐요. 힘의 정치. 말하자면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그것을 통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다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확실히 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담대히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건영이나 이해찬이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윤건영이랑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냥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얘기고 이 노련한, 노회한 이 중진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탈이 나니까 서서히 하면서도 다 차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자. 그 차이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국민들이 뭐 선택한 180석의 의미, 이거를 저는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과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2020년 2월 여론조사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1, 2%밖에 안 됐거든요.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게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40%에 훨씬 이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 달 뒤에 4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가 넘어서고 민주당 지지도가 40% 넘어섰거든요. 네.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는 국민들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지지, 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난 3년 동안에 잘했으니까 우리를 지지한 거다. 앞으로 2년도 이렇게 밀고 나가자. 그는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4연승을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 4연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봐도 4선이거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밀어는 주었지만 상당한 필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에 뭐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했지만 잘한 것 있으면 단 하나라도 내놔봐라 할 정도로 잘한 게 없어요. 성과를. 예. 그럼 과연 나머지 2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2년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나 될까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벌써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윤건영이도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야 간에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국익과 민생을 앞세운 협치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또 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협치라는 것은 사실 뭐 말이 좋아서 협치지만은 결국은 가진 쪽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협치라는 게 결국은 지금 말하는 야당의 몫이라기보다는 여당의 몫이거든요. 네. 여당이 이제 협치하자고 제안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해줘야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제대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일을 좀 해라.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당인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거대여당, 공룡여당, 슈퍼여당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좀 여유를 가지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양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최정점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예.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내려올 때를 준비를 하고 또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 안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만 최소한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갑자기 의욕을 내 가지고 막 개혁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예. 지금 실제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 추진하던 것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못됐던 것들 반성 성찰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국정 운영 대전환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은 협치하고는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뭘 협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야 당 대표 간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맞대고 뭘 논의해 본 적도 없을 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뜬금없이 선한 뭐 양의 행태, 양두구역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교섭단체 구성, 더불어시민당 이걸 위장 교섭단체로 구성하겠다는 것 그런 논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나아가서는 뭐 협치의 대상으로 한때는 야당 출신 이런 분들을 입각을 시켜서 협치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뭐 그게 이제 협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랄까 가늠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개헌 문제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령을 내렸어요. 예. 근데 그게 전략적 항구령인지 진짜 속마음이 그런지 그건 또 알 수도 없고요. 예, 지금까지 이해찬 그 당대표가 정치를 해온 걸 보면은 협치 별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대국민 용어로 협치하겠다 이렇게 예, 좋은 예.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돌아서서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안 했죠. 망해야 할 정당이다, 사라져야 할 예.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협치 저는 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여야 간에 좀 대립구도가 서게 되면은 굉장히 표독스럽게 야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협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이해찬 씨는 이제 8월 30일이면은 본인은 또 그때까지 또 임기를 다 채우겠다니까 물러갈 사람이고 차기 이제 누가 당권을 쥐고 줄 것이냐 또 당의 핵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운영, 원내 운영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교섭단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시민당 이게 17서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하고 합치면 교섭단체가 충분히 구성이 돼요. 예. 이해찬 대표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정치도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위 전략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훈식 예. 대변인은 합당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당 문제는 검토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합당하면 그냥 바로 허문되는 것이지 왜 검토를 하느냐. 그 속내는 미래 한국당 하는 걸 봐서 우리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걸 한 자락 깔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지 저 사람들이 이제 안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데 굉장히 노예한 전술인데요.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자기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예. 자기들이 불리한 꼼수는 상대방한테 먼저 전가시키고 뒤따라가면서 수혜를 누리는 이번에 그러니까. 비례정당 창당하면서 마찬가지야. 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 만들고 나니까 자기들도 급조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을 해놔놓고
바깥에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고 거기 자기 비례대표 순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런 꼼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속내는 아무래도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자기 이중대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공수처장 선출할 때 거기도 야당이다 해갖고 한몫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예. 이런 거 결정할 때 유리한 그럼요. 자기들 이제 원군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나중에 뭐 법안 통과라든지 인사 임명권 동의할 때도 이게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속된 말로 해가지고 들러리 정당 하나 만들어 놔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속내일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거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은 우리와 한 몸이고 선거가 끝나면은 합당할 정당이니까 이 정당을 찍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니까 실질적 이득을 상실하게 되고 또 안 지키자니까 국민들 눈초리가 따갑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통합하느냐 아니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각자로 가느냐 그거 따라서 하겠다. 따라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당 특히 통합당은 이런 협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선적인 가면의 탈에 속아가지고 민주당의 그러한 노회한 전술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하지만 만약에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허수아비가 되든가 검찰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러면 뭐 구태여 쫓아낼 필요 없죠. 욕먹으면서.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쳐낼 겁니다. 그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당의 진로를 설정하고 또 지도부 문제도 해결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